얼마 전에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금리를 무려 0.5%나 올렸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0.25% 인상 전망이 유력했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망치보다 높게 나타나자 금리를 0.5% 인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의 기준금리는 5%입니다. 영국뿐 아니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금리를 0.5% 올렸고 스위스도 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좀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트리기에는 금리를 무려 6.5%나 올렸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주요국들이 모두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도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금리를 올릴까요? 왜 모든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금리를 올릴까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모든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금리를 올릴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일까요? 물론 경제 전문가들은 높은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 그것이 이유는 아닙니다. 금리를 올린 국가 중에 높은 인플레가 나타난 국가도 있지만 인플레가 높지 않은 국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인플레가 높았지만 호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영국도 금리를 0.25%만 올려도 될 텐데 굳이 0.5%를 올렸습니다. 왜 다들 금리를 올릴까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보시는 6월 11일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영상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 합의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캐나다와 호주가 곧바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캐나다는 3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섰고 호주는 4월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그 이후에 2번 연속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 두 나라가 금리를 올린 이유는 인플레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견해가 더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두 나라가 금리를 올리기 전 기준금리가 캐나다는 4.5%, 호주가 3.85%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5.25%였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가장 높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미국 재무부가 신규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만약 캐나다나 호주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현저히 낮으면 이 두 나라의 채권에 투자하는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 나라가 금리를 올린 것입니다. 저는 주식시장의 자금이 국채로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자금의 성격과 국채에 투자하는 자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빠져나가지는 않겠지만 다른 나라의 채권에 투자하는 자금이 미국 국채로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국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금리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꺼번에 0.5%나 금리를 올렸을까요? 그 이유는 영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와 비슷하게 유지를 해야 영국의 채권에 투자된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빅스텝을 단행해서 기준금리를 0.5%까지 올린 것입니다. 노르웨이나 스위스도 같은 관점에서 금리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릴까요?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다른 연준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문가들은 모두 다 최소한 한 번, 많으면 2번 금년에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7월에 금리를 올리는 건 확실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저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미국이 7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연준이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될 때까지 금리를 올린 후 금리 인상을 중단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준금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을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린 후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4월까지는 물가지수 상승률이 기준금리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기준금리가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7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이건 제 의견이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캐나다, 호주 등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자국의 채권에 투자하는 자금이 미국의 국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 생각이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만 어쨌든 저는 금리 인상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냐 올리지 않을 것이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첫째, 왜 금리를 내릴 수 없는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와 같은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입니다. 기준금리 차이가 무려 1.75%입니다. 여러분들이 채권 투자자라면 금리가 낮은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금리가 높은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인데 기준금리를 더 낮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낮추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 상당 금액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환율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개월 환율입니다. 하락하던 환율이 최근에 상승세로 돌아선 이유도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 금리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다른 주요국들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는 여러 국가들에서 골고루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큰 타격은 없었겠지만 지금은 모든 주요국들이 다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금리가 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금 유출이 더 많을 수 있고 이걸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스위스, 캐나다, 호주와 같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부채 때문입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단기 외채 비율이 38%로 IMF가 정한 10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아시아 평균인 125%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부채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부채가 적어서 괜찮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21년 말 기준 GDP의 106% 수준으로 주요국 중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교 대상인 43개 국가 중에서 4위입니다. 미국이 78%, 일본이 69%, 독일이 57%, 중국이 62%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통계치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째, 개인 사업자의 부채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가계부채 통계에서 빠졌다는 것이고 둘째, 임대보증금 채무가 사적 채무라는 이유로 통계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가계부채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치킨집을 하나 차리려면 개인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창업 비용을 빌립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가계부채에서 빠지고 기업대출로 통계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킨집을 차리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은 당연히 가계부채입니다. 이 규모가 무려 1870조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도 부채에서 빠졌는데 이것도 엄연히 갚아줘야 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이 규모가 무려 996조 원에 이릅니다. 결국 이것들을 모두 가계부채에 포함시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153%로 주요 42개 국가 중에서 부채 비율이 단연 1등입니다. 아까 GDP 대비 106%도 압도적으로 높다고 했는데 153%면 엄청나게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금리를 올리면 이런 가계부채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계부채 외에도 PF와 같이 금리를 올리면 심각해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채 내관이 터져버리면 우리나라의 경제 폭탄으로 작용할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국들은 모두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를 축소하고 있는데 우리만 동떨어져 있는 사정, 그로 인한 달러 유출,
이것이 하반기 주식시장을 짓누르는 첫 번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 7월에 금리를 더 올린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마지못해 올릴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면 그런대로 말씀드린 부작용이 나타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주식시장을 짓누르는 두 번째 요인은 공모주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유동성을 흡수해 갈 가능성입니다. 이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료는 이미 보여드렸던 건데 하반기에 공모주 청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 단위 공모주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SK 에코프런트가 10조 원, LG CNS가 3조에서 6조 원, 서울보증보험이 2조에서 3조 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조에서 5조 원, 넥스트리 2조 원 등 조 단위 공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초에 LG엔솔이 상장하면서 주가지수가 폭락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LG엔솔이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해 가버려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저는 작년 초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공모주들이 유동성을 흡수해 가서 주가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사람들은 미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말을 하지만 저는 그건 주가 하락의 요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장세는 금융장세입니다. 금융장세는 경기와 관계없이 주가가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장세 때는 경기 침체가 오건 말건 주가는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 이런 거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제가 오로지 신경을 쓰는 부분은 유동성이 빠질 만한 이벤트가 있느냐 이걸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반기 주식시장 상승의 발목을 잡는 두 가지 요인은 첫째, 미국으로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모든 주요 국가들이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만 금리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둘째, 하반기에 조 단위 기업들 다수가 공모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좀 조심할 요인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계속 적극적인 매수를 강조하면서 주식 비중을 최대로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약간은 보수적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유동성의 축소에 의해 증시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물론 오늘 드린 말씀은 제 개인적 생각일 뿐이니까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